저희 며느리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명문대까지 졸업한 모범생이자 수재였으며 몹쓸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상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반듯하며 사려 깊은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을 조용히 준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며느리의 정체가 의심되기 때문이었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정체가 의심스러웠을지언정 그 여자의 인두겁 속에 감추어져 있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로부터 낯선 주소가 담긴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영정사진이었어요. 분명 며느리는 버젓이 살아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과연 그날 제가 납골당해서 마주한 며느리의 영정사진은 대체 무엇이었으며 영정사진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며느리의 진정한 정체는 또 무엇이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될 제 사연을 통해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정체를 밝혀내 보겠습니다. 지나간 저의 인생 여정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반드시 포함되는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신부감을 처음으로 집으로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던 날의 기억이에요.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 자그마하던 녀석이 훌쩍 어른이 되어서 장가를 가겠다고 신부감을 인사시킨다니 정말이지 너무나도 감개무량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머니들이라면 다들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흐뭇하기 그지없는 순간이었을 테죠.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게 살아보아야 아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당시에는 아주 많이 행복했던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제 머릿속에 그날의 일이 더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감이 아들 가진 엄마라면 누구라도 환영할 만큼 아주 반듯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예비 며느리감은 옷매무새부터가 참으로 단정했고 말도 참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명문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비록 제가 명문대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그게 자랑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명문대를 졸업했으면 당연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마땅한 일이지.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그저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는 없어서 한평생 공부만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머님께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내로서 집안 살림과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일이 서투를지도 몰라서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단다. 명문대 졸업장은 일종의 증표 같은 것이잖니. 학창시절을 반듯하고 성실하게 잘 보냈다는 증표 말이다. 더군다나 원래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집안 살림이랑 남편 뒷바라지는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면 돼. 이처럼 예비 며느리는 참하고 단정하면서도 마음 씀씀이가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게 참으로 사려 깊은 사람 같았는데요. 제가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더더욱이 마음이 갔던 건 이야기를 듣자 하니 꽤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부모님 두 분이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형제 자매도 하나 없는 외동딸이었던 바람에 지금껏 한평생 혼자 외롭게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의 사연이 꽤나 놀라웠습니다. 보통 어린 나이에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어린 마음에 방황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엇나가 버리는 바람에 올바르지 못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경우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감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어버린 와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해서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며느리감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당시 저는 예비 며느리를 향한 작은 궁금증을 하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죠. 우리 아들이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다고 했지? 네, 어머님. 아드님이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단골 손님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느라 피곤해하던 아드님한테 제가 사비로 커피 하나씩을 더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연인 사이로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서로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요. 그랬구나. 헌데 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던 거니? 명문대를 졸업했으면 좋은 회사에 얼마든지 취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요, 어머님. 실은 저도 한때는 꽤나 이름난 큰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몇 년 다니지 못하고 제 손으로 회사에 사표를 냈지만요.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아유,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겪었던 거니? 나이 많은 유부남 이사님이 저를 아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부하 직원으로서 좋아했던 게 아니라 여자로서 말이에요. 뭐라고? 아유, 그게 정말이야? 네, 어머님. 제가 아무리 거절을 하고 호통을 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저희 부서 단체 회식이 있었는데요. 회식 도중에 그 이사님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슬쩍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근처에 따로 방을 잡아두었으니까 오늘 밤 하루 잘 부탁한다고. 오늘 하루만 자기한테 잘해주면 앞으로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룻밤만 눈 딱 감고 자기 시중을 들어달라고. 그걸 거절했더니 바로 이튿날부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제 손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뭐. 그랬구나. 아휴, 세상 천지에 의지할 가족도 하나 없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꼬. 여하간 그래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해볼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야? 네,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직장 문화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도무지 재취업을 할 엄두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조금씩 상처를 취해 나가고 있던 도중에 아드님과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혼자 지내는 여자를 우습게 보는 세상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나도 가엾게 보였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앞으로 더는 혼자서 두려워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우리 아들이 남편으로서 새아가의 곁을 잘 지켜줄 거고, 이 시애미도 마치 친엄마처럼 우리 새아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말이다. 그렇게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차렸어요. 지하철 몇 정거장 정도만 오가면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을 만치 꽤나 가까운 곳이었죠. 그러는 한편으로 며느리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서투른 살림 솜씨를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남편인 제 아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었죠. 얼마 뒤에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나와서 제 품에 떡하니 안겨주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부터 며느리에게서 조금씩 이상한 징조가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기로 했다고요? 그렇단다. 우리 고향 친구들 중에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번 여름 휴가 때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 우와, 그거 참 잘 됐네요. 요즘처럼 더위가 극성인 여름에는 베트남처럼 시원한 나라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더 큰 호상은 없을 테니까요. 뭐?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방금 호상이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베트남이 어떻게 시원한 나라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나라지. 어머님도 무슨 그런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그러세요. 베트남은 남극이랑 가까운 나라라서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추운 나라잖아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베트남처럼 추운 나라로 해외여행을 떠나서 흰눈을 구경하는 것만큼 호사스러운 일이 또 없을 테니까 호상을 누린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남극에 가까이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동아시아에 자리한 덥고 습한 나라죠. 더군다나 호상을 누린다는 말 또한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기도 했고요. 이에 며느라,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고 습한 나라가 맞단다. 그리고 호상이 아니라 호강이겠지. 호상은 어르신께서 천수를 다 누리고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을 때나 쓰는 말이고. 그러자 며느리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그러네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헛나왔나 봐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말실수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며느리의 황당한 말실수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사연에 일일이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같이 기초학력을 의심할 정도의 말실수들이었어요. 아무튼 이처럼 며느리는 얘가 정말 명문대 출신이 맞나 싶은 생각이 수시로 들었을 만치 기초상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명문대 출신이 맞느냐는 의심보다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왜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급격한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증세를 겪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저 또한 아들을 출산한 이후부터 같은 증세를 겪으며 살아왔고요. 그래서 당시 저는 며느리도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상한 징조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추석날의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유치원생 손자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기에 저희 식구들은 어른들끼리 약주를 한 잔씩 하면서 담소를 나누기로 했죠. 그런데 처음 시집 올 때는 그토록 참한 모습이었던 며느리가 난데없이 폭탄주를 말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마치 평소에 폭탄주를 자주 마셔왔던 사람처럼 아주 능숙한 솜씨로 말이죠. 시어머니 입장인 저로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노릇이었습니다. 얘 며느라, 너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니? 왜요, 어머니? 폭탄주 싫어하세요? 그래도 한 모금 잡숴보세요. 제가 폭탄주 만드는 선수거든요. 비율 맞춰서 아주 기똥차게 잘 만들었으니까 괜히 사양 말고 우선 맛부터 보셔요. 뭐가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 앞에서 난데없이 폭탄주를 말아 제낀 것도 모자라서 폭탄주 만드는 선수라고?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야? 제가 방금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요? 원래 술자리는 이래야 제맛인데. 당연히 크게 실수한 거지. 이게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제가 그렇게 호통을 치자 잠시 당황하던 며느리는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실은 회사 다니면서
직장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전에 다니던 그 회사 선배들이 이런 걸 가르쳐 줬다고? 네, 어머님. 원래 막내들이 폭탄주를 말아서 윗분들한테 돌려야 술자리 분위기도 좋아진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듣자 하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겠더라고요. 원래 사람 습관이라는 게 몸에서 쉽사리 떠나지를 않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말이 있기도 한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으면 시어머니로서 호되게 꾸짖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바로잡아 주어야 올바른 일일 테니까요. 어쨌거나 그날 일은 제가 며느리를 혼이 빠지도록 아주 호되게 꾸짖으면서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며느리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 저희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말이죠. 저기 있잖아요, 엄마. 아무래도 우리 안사람이 조금 이상해요.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며느리가 또 무슨 해괴한 짓이라도 저질렀어?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그 영화 속 장면 중에 남자들이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과일 안주를 먹으면서 놀아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 나오는 여자 작부들이 과일을 깎아놓은 모습이랑 평소 안사람이 집에서 과일 깎아놓은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아휴, 그건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자꾸만 꺼림칙해서요. 심지어 저번 명절 때 안사람이 난데없이 폭탄주를 말아댔던 일까지도 있었지. 안사람이 집에서 깎아놓은 과일들이 유흥주점 과일 안주 느낌이지. 이런데도 제가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명절 때 폭탄주를 말아 제꼈던 일이야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 예절을 잘못 배운 탓이라며 해명을 했던 데다가 며느리가 집에서 깎아놓은 과일들이 유흥주점 과일 안주 느낌이라는 이야기는 더더욱이 명확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제 아들은 단지 영화 속 유흥주점 장면만 보고서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었을 뿐 직접 유흥주점에 가서 작부들이 깎아주는 과일 안주를 눈으로 확인한 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랑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저희 아들의 생각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직접 보시면 단순한 의혹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못하실걸요? 며느리가 요즘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길래?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계속 집 밖으로 나돌아다녀요. 점심나절이 다 지나서야 늦지막히 잠에서 깨가지고서는 곧장 얼굴에 온갖 화장을 다 떡칠하고 외출을 나가서 자정 무렵에서야 돌아오기 일쑤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집안 살림이랑 우리 손주 뒷바라지는 대체 누가 하는 거니?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는 거야? 밥이 다 뭐겠어요. 집안 살림이 아주 손 놓아버렸는데. 아들 유치원도 제가 출근길에 데려다주고 하원은 유치원 선생님한테 다 떠넘겨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이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날라리 기질을 꾹 참고 지내다가 아들이 유치원생쯤 되었으니 쉽게 이혼당할 일 같은 건 없다는 생각으로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말고는 지금 이런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바로 이튿날에 두 사람의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집안 꼴이 정말 이제 개판이더라고요. 돼지우리도 그런 돼지우리가 따로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직접 밀린 집안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한편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막 나가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저희 손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손자가 경비원 아저씨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급히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희 손주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게 실은, 이 어린 녀석이 혼자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걸어오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제서야 경비원 아저씨가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혹시 아저씨께서 저희 손주를 구해주시려다가 한쪽 다리를 다치신 건가요? 그렇긴 했습니다만 별일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이 어린 녀석이 사고를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어른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날 저는 경비원 아저씨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십 번도 넘게 드렸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분명 손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며느리는 답장 한 통, 전화 한 통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제 아들이라고 그 몰지각한 며느리를 가만히 내버려뒀던 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던 바로 그날에 역시나 자정무렵이 되어서야 술에 쪄들은 채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에게 저희 아들이 직접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정신머리는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았고 아들은 거의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소연 중에는 이런 소식도 끼어 있었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랑은 이쯤에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매일 밤늦게까지 술에 빠져서 나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애엄마라는 사람이 몰래 담배까지 피우고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다 이제는 담배까지 피우고 돌아다닌다고? 네, 확실해요. 잠깐 뭘 찾은 게 있어서 안방 서랍장을 열어봤더니 서랍장 안에서 담배랑 라이터가 나왔거든요. 아휴, 그래 알았다. 이쯤 됐으면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맞겠지. 엄마가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볼 테니까 너는 당분간 아무 일 없는 척 함구하면서 지내거라. 우리가 이혼 준비한다는 낌새라도 들켰다가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바로 그날부로 저는 매일같이 반찬을 싸들고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먹을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이혼 준비를 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로부터 며느리가 가정생활에 소홀했다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거든요. 이에 저는 매일 아들네 집에 방문해서 며느리가 가정생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돼지우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었고 쌓여있는 빨래와 설거지들도 사진으로 남겼죠. 제가 그런 증거 사진들을 확보하는 동안 며느리는 손 놓고 있었냐고요. 제가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낌새를 채고 집안 정리를 싹 해놓지는 않았느냐고요. 아휴, 말해 뭐하나요. 며느리라는 인간이 집에 붙어 있어야 제가 증거 사진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낌새라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단 하루조차 집에 붙어 있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눈치를 챌 수 있었겠어요.
아무튼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일전에 손주를 구해주셨던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매일같이 도시락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매번 저까지 도시락을 챙겨주십니까? 입주민 이웃분들께 이야기 들었어요. 아내분이랑 젊을 적에 사별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혼자 지내오셨다면서요. 도시락 챙겨줄 가족도 전혀 없으셔서 지금껏 매 끼니마다 빵으로 식사를 때우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더군다나 선생님께서는 저희 손주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니까 이 정도 보답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앞으로도 계속 도시락을 챙겨드릴 테니까 이제 더는 식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요즘 며느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아파트 관리실 직원으로 일하거나 경비원으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가정사들을 훤히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나중에라도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도시락 얻어먹은 보답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경비원 아저씨께서 예의상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드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네 집 냉장고에 손주랑 아들이 먹을 반찬을 넣어두고서는 개판이 되어 있는 집안 몰골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남의 집 살림살이를 사진으로 찍고 계신 거냐고요? 그러는 너는 어디 밖에 외출이라도 다녀오는 게냐? 외출 나가는 길에 지갑을 두고 갔길래 가지러 온 참이에요. 저는 대답했으니까 어머님도 제 질문에 대답이나 하시죠. 저희 집에서 대체 뭘 하고 계셨느냐고요? 너 하고 사는 꼴이 너무 기도 안 차길래 사진 몇 장 찍어봤어.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남의 집이니? 너희 신혼집이기는 하지만 내가 마련해준 집이야. 명의도 아직은 내 앞으로 되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죠. 아들 장가 보내고 분가까지 시키셨으면 엄연히 남의 가정이에요. 남의 가정 살림살이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분명한 간섭이고요. 그거야 집안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설 때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개판으로 해놓고 사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더군다나 난 지금 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이 아들 먹일 반찬이 없으니까 반찬 좀 해서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찾아왔을 뿐이라고. 아, 그러셨어요? 그럼 어머님이랑 입씨름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머님네 아들을 쥐잡듯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어휴,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니? 처음에는 참했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악독하게 돌변했을꼬.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어머님이 대체 무슨 상관이세요? 됐고, 시끄러니까 얼른 나가주세요. 아무리 이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쳐도 엄연히 제가 지내는 제 집이니까요. 이에 저는 온갖 큰 소리를 쏟아붓고 싶은 심정을 꾹 억누른 채로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어차피 조만간 이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니만큼 그 몹쓸 여자랑 굳이 제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아파트 단지를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일전에 그 경비원 아저씨께서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님이랑 크게 다투신 모양이죠. 사모님께서 며느님이랑 다투는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쩌렁쩌렁 울리던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웃분들께 큰 민폐를 끼친 모양이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몹쓸 짓거리를 하면 시부모로서 당연히 꾸지람도 내릴 수 있는 거죠 뭐. 단순히 꾸지람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문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경비원 아저씨께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근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왼 쪽지 한 장을 저에게 은밀하게 쥐어주셨습니다. 그 쪽지에는 마침 그 무렵 새로 도입되기 시작한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주소인가요? 호실까지 적혀 있는 걸 보면 오피스텔이나 공동 사무실 주소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가보십시오. 그곳으로 가셔서 김나경이라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혹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나 이혼 전문 상담사님 성함인가요? 자세한 얘기는 그곳에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나누는 걸로 하시죠. 그곳으로 가면 사모님과 아드님께 큰 힘이 될 무언가를 반드시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 믿져야 본전인 셈 치고 얼른 다녀오세요. 이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경비원 아저씨께서 알려주신 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쪽지에 적혀있는 도로명 주소에 호실까지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혼 전문가분들께서 근무하는 오피스텔이거나 공동사무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주소지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납골당이었거든요. 참으로 경악스러운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쪽지에 적혀있는 납골당 호실을 찾아간 저는 김나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영정사진과 마주 서게 되었는데요. 김나경이라는 사람의 영정사진 속 얼굴이 몹쓸 며느리랑 똑같더라고요.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빼다 박았을 지경이었습니다. 더더욱이 놀라웠던 건 납골함에 기재되어 있는 그 여인의 인적사항이었어요. 비록 이름은 제 며느리와는 다른 김나경이었지만 생년월일이 며느리랑 똑같았거든요. 멀쩡히 살아있는 며느리와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생년월일의 영정사진을 마주한 난데없는 상황. 그로 인해 크나큰 혼란에 빠져든 저는 모든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곧장 경비원 아저씨에게 되돌아갔는데요. 경비원 아저씨께서는 퇴근 시간까지 미루어 놓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그 납골당으로 저를 보내신 이유가 대체 뭔가요? 영정사진에 있던 저희 며느리랑 똑같이 생긴 여자는 대체 누구고요? 지금부터 제가 사모님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치 해괴한 것이라서 사모님께 어쩔 수 없이 그 납골당을 알려드렸던 겁니다. 납골당에서 그 영정사진을 직접 확인하셔야 제 말을 조금이라도 믿게 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대체 무슨 심각한 사연이길래 그렇게까지... 사모님 댁 며느리의 정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젊을 적 저는 어느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 단지에는 쌍둥이 자매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김수지였고 동생의 이름은 김나경이었죠. 김수지라면 저희 며느리 이름이잖아요. 그럼 저희 며느리에게 세상을 떠난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사모님 댁 며느리에게는 일찍 세상을 떠난 쌍둥이 언니가 있을 뿐이죠. 그날 제가 경비원 아저씨로부터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밝히기에 앞서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한 가지를 단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쌍둥이 언니의 이름이 김수지였고요. 동생의 이름이 김나경이었어요. 제 며느리의 이름은 쌍둥이 언니와 똑같은 김수지고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언니 이름이 김수지, 저희 며느리 이름도 김수지, 반면에 쌍둥이 동생 이름은
김나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지내던 김수지, 김나경 쌍둥이 자매는 얼굴, 키, 목소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아주 완벽히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낳아주신 부모님께서도 두 딸을 수시로 헷갈릴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였죠. 그러는 한편으로 쌍둥이네 자매네 가정은 꽤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주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모든 문제는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을 보내던 도중 부모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쌍둥이 언니인 김수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자라났다고 해요.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했던 덕분에 수제소리를 꽤나 들으며 명문대까지 졸업했으며 꽤나 이름난 큰 기업의 수석 입사까지 해서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김나경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가 무섭게 방황을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날라리 불량 학생이 되어서 학창시절을 통으로 허비했다더라고요. 또한 동생 김나경은 성인이 되기가 무섭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결국엔 술집 작부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그런 와중에도 동생 김나경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온갖 명품 사치를 부려대다가 그만 고작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거액의 사채에 손을 대버렸거든요. 당시 그녀의 사채빚은 원금을 갚기는커녕 웬만해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대체 사채빚이 얼마나 많았길래 관리실 직원이었던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정확한 액수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를 매달 밀리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이 아파트 단지로 쳐들어와서 수시로 행패를 부렸을 정도였거든요. 이러다 조만간 송장 치르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행패가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행패 때문에 쌍둥이 동생인 김나경이라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건가요? 사채업자들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 갑작스런 초상이 생긴 건 맞아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때 심장마비로 인해 공식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쌍둥이 자매들 중 동생인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당시 쌍둥이 자매는 집에 단둘이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렸던 거죠. 이에 언니인 김수지는 즉시 119에 동생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 김나경은 심장마비라는 사인이 워낙에 명백해서 별다른 사건 조사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안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던 저는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쌍둥이 여동생이라고 하셨죠? 근데 왜 하필 공식적이라는 말을 덧붙이신 건가요? 무슨 사건이 비공식적으로 또 하나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여동생 김나경이 아니라 언니인 김수지 씨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의 신분이 뒤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황상 확실해요. 경비원 아저씨의 추정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그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언니였던 것 같다고 해요. 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동생이 마치 자기가 언니인 척 119에 전화를 해서 또 마치 자기가 언니인 척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천연덕스럽게 신고를 했던 거죠. 이후 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 납골함에 안치될 사람 또한 동생이 아니라 사망한 언니인 김수지였던 것이었어요. 사망 신고가 동생 명의로 올려져 있었기에 납골함에 동생인 김나경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 뿐이었고요. 그럼 혹시 그 납골당이 제가 오늘 다녀왔던 바로 그곳이었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 쌍둥이 동생이었으니 납골당에도 쌍둥이 동생의 이름인 김나경으로 안치가 되었을 뿐, 사실 그때 사망한 사람은 쌍둥이 언니인 김수지 씨였어요. 그렇다는 건 쌍둥이 여동생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을 했고, 이후로는 언니인 김수지의 신분을 도용해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경비원 아저씨께서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의 모습에서 크나큰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언니의 품에는 여동생이 키우던 강아지가 안겨 있었는데요. 그 강아지는 평소 성격이 워낙 극성맞기로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주인인 동생의 품에서만 얌전히 안겨 있을 뿐 쌍둥이 언니에게조차 쓰다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쌍둥이의 외모가 제 아무리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치 똑같다고 한들 강아지들은 사람의 체취를 통해서 주인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테고요. 즉 이를 통해서 경비원 아저씨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망한 사람은 언니인 김수지였는데 동생인 김나경이 살아있는 본인과 세상 떠난 언니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던 거죠. 더욱이 동생에게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위조하고 장차 언니의 신분과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만한 동기도 아주 확실한 편이었어요. 언니의 신분과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사채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사채업자들의 행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그 쌍둥이 여동생이 저희 며느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날라리 여동생 김나경이가 자기 언니랑 신분을 바꿔치기 해서 지금껏 김수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급기야는 언니의 이름 그대로 사모님 댁 아들이랑 결혼식까지 올린 것 같아요. 어쩐지 그동안 며느리가 참 이상하더라니. 며느리의 정체가 사실은 날라리 여동생이었다는 시각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모든 정황들이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학창시절 내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날라리로 보냈으니 당연히 기초상식이 부족했을 테고, 술집 작부로 일을 했었으니 시댁에서 폭탄주를 말았던 것이었겠죠. 과일 또한 술집에서 깎던 방식 그대로 깎았을 테고요. 얼마 전부터 벌이됐던 추태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언니의 신분으로 위장하며 마치 자기가 진짜 언니인 것처럼 살아가느라 처음에는 단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놈의 날라리 기질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는 바람에 남편과 아들까지 내팽개친 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심지어 애엄마가 담배까지 피우고 다녔던 거죠. 그러한 생각들 끝에서 저 또한 경비 아저씨처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몹쓸 며느리의 본명은 김수지가 아니다. 진짜 정체는 날라리 여동생인 김나경이었다. 날라리 김나경이가 자기 정체를 위조한 채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했던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크게 확신을 했다고 한들 그걸 입증할 증거 자체가 없었거든요. 법적 사망 신고 또한 언니가 아닌 동생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물론 그건 몹쓸 며느리가
언니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 올린 거짓 사망 신고였지만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사망 신고였던 만큼 이를 뒤집어 엎으려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저와 아들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다름 아닌 결혼식 하객 명부들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은 원래가 언니에 가까운 지인들이었을 텐데 몹쓸 며느리가 제 아무리 언니 행세를 꽤나 잘해왔다고 한들 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의 눈까지는 완벽하게 숨길 수야 있었겠어요. 하물며 저 또한 며느리에게서 여러 가지의 위화감을 느껴왔는데 말이죠. 역시나 그러했습니다. 저와 아들이 만나는 지인분들께서도 조금씩이나마 위화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몹쓸 며느리가 워낙에 연기를 잘해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자잘한 습관이나 말투 같은 것들에서 조금씩 위화감을 느꼈다고 해요. 내 친구 수지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위화감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와 아들은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화감 같은 것들 말고 확실하게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오직 쌍둥이 동생에게만 있는 흉터라던가 신체적 특징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맞다. 저랑 그 집 쌍둥이 자매랑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었거든요. 수업 듣던 도중에 쌍둥이 동생 나경이가 배탈이 크게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급성 맹장염이라서 수술까지 받았었고요. 확실한 기억인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그때 반장이라서 나경이가 아프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었거든요. 더군다나 언니인 수지는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모님네 며느리의 정체를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맹장 수술 자국이 있는지만 보시면 아주 간단하고 확실할 거예요. 배에 맹장 수술 자국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는 의심할 것도 없이 쌍둥이 여동생 나경이가 확실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외쳤어요. 맞아요, 엄마. 안사람 배에 맹장 수술 자국이 떡하니 있어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옳거니 하고 크게 외치며 손뼉을 탁 쳤습니다. 몹쓸 며느리와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저희 아들이 자기 아내의 배에 맹장 수술 자국이 있는지 아닌지를 헷갈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몹쓸 며느리의 진짜 신분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려면 의료 기록만큼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또 없을 테고요. 이에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그동안 수집한 증언들을 제보했고 몹쓸 며느리가 자기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아온 것이 맞다면 맹장 수술 흉터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의료 기록 또한 남아있을 거라고 제보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저희 측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정식 수사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 몹쓸 며느리가 자기 언니랑 신분을 뒤바꾼 채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러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되었던 건 역시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았던 의료 기록과 수술 흉터는 동생인 김나경에게만 있는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모든 혐의가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덕분에 몹쓸 며느리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얼마 뒤 저는 교도소에 수감된 몹쓸 며느리, 아니 죄인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혹시 전 놀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겁도 없이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서 결혼까지 하더니 꼴 좋게 됐네 어쩌네 그런 소리나 하려고 찾아온 거냐고요. 아니, 난 단지 죄인에게 단단히 경고를 해주려고 찾아왔을 뿐이야.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손자를 두고 양육권 분쟁을 벌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죠. 양육권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든
그건 이혼 당사자들끼리 결정할 일이니까. 너 혹시 손자의 양육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우리 아들한테서 재산을 뜯어내겠다거나 뭐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어차피 내 인생이 막장까지 떨어져 버린 마당에 못할 것도 없죠. 당신의 아들놈한테 재산을 뜯어내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얘라이 몰지각한 년아. 애당초 우리 아들은 굳이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맺은 혼사는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거든. 더군다나 돈은 우리 쪽에서 받아내야 하지 않겠니? 이건 일종의 사기 결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마땅한 일이거든. 설마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죠? 나를 교도소까지 집어넣었으면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요. 아직 끝난 건 하나도 없어. 안 그래도 오늘 마침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고 오는 길이란다. 사기 결혼을 저지른 대가는 아주 지독하리 마치 어마어마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기다리기나 하거라. 이 짐승반도 못한 쓰레기야.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의 결혼은 그 몹쓸 여자가 자기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서 맺었던 혼사였던 만큼 저희 쪽에서는 굳이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었어요. 애초에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또한 일종의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 것이었기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당연한 일이자 사실상 저희 가족의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이기도 했죠. 하물며 그 몹쓸 여자는 어쩌면 교도소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는 편이 수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지도 몰라요. 지난날 그 몹쓸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들이 죽은 줄 알았던 김나경이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출소하는 날만을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몹쓸 여자가 출소하는 날은 자유를 되찾는 날이 아니라 어쩌면 제삿밥을 먹게 되는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일들 또한 자업자득인 셈이겠지만요. 반면에 저희 가족은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훌륭한 신부감을 다시 만나서 재혼을 전제로 아주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손자는 할머니인 저희 곁에 머물면서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를 도와주셨던 경비원 아저씨께서는 얼마 전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식구들은 경비원 아저씨에게 멋진 정장 한 벌과 좋은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중절모자 하나를 선물해드렸어요. 정년퇴임 이후에 맞이할 인생의 황혼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선물이었죠. 물론 저는 앞으로도 경비원 아저씨의 반찬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그분은 저희 가족에게 둘도 없는 은인이시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